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보처리 기사 필기 2021년도 3회 기출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1과목 소프트웨어 설계 20문제 풀이를 해볼게요. 자, 1번입니다. 럼바우. 럼바우 매 기출문제 풀이할 때마다 등장하는 단어죠. 럼바우의 객체지향 분석 기법 중 자료 흐름도가 나왔습니다. 그동안은 객동기 이렇게 3개만 가지고 계속 문제를 풀었었는데 새로운 자료 흐름도라고 하는 요 용어가 나와서 다시 한번 예전에 배웠던 그 표를 이렇게 불러와 봤습니다. 자, 럼바우의 OMT에 보니까 객체 모델링, 동적 모델링, 기능 모델링, 객동기 우리가 이미 이 3개는 외웠고요. 괄호 안에 보시면 그 모델링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걸 이용하는지 이렇게 적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 빨간색으로 여러분들이 외우셨으면 해서 빨간색으로 묶었습니다. 동상을 받고 기자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나 기사 좀 내달라고. 이런 식으로 억지로 좀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객체 모델링은 객체 다이어그램. 똑같은 글씨로 시작하니까 요거는 뭐 외울 필요가 없는데 동적 모델링은 상태 다이어그램 둘 다 받침이 있고요. 기능 모델링은 자료 흐름도 둘 다 받침이 없죠. 이런 식으로 엮어. 자, 객동기 3개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자료 흐름도를 이용하는 게 무엇이냐 물어봤으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답이 기능 모델링이구나 라고 체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 가기 위해서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봤던 공공도서관 도서 대출하는 클래스 다이어그램 예시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클래스를 결정하는 거로부터 시작을 해서 3단계에 걸쳐 작업을 합니다. 첫 번째는 공공도서관 도서 대출을 하려면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야 되는데 회원, 그리고 대출, 도서 이렇게 클래스를 3개 만들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이 메서드를 찾는 거예요. 괄호 안에 보시면 오퍼레이션 이렇게 같은 말인 것처럼 넣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회원이 무슨 일을 하는 거지? 회원 가입을 해야겠구나. 대출은 무슨 일을 해야지? 대출하고 반납하고 연체를 해결하는 일을 해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함수로 구현해야 할 그 내용을 정리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속성을 추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클래스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회원이 갖고 있어야 할 특징적인 거 뭐가 있을까요? 회원 번호, 그리고 회원 이름, 연락처 뭐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걸 세 번째로 이렇게 이 순서에 맞게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완성하면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번 문제 볼게요. 클래스 다이어그램의 요소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를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클래스의 동작을 의미한대요. 그리고 클래스에 속하는 객체에 대해서 적용할 메소드를 정의한 거래요. 그리고 UML에서는 동작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지칭한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대요. 우리가 앞에서 그 예시로 봤던 그 클래스 다이어그램과 엮어보면 답이 바로 보이시죠? 답은 클래스를 결정하고 두 번째로 이렇게 클래스의 동작을 정의하는 메서드 찾기를 떠올리셔야 하고요. 여기에 오퍼레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같은 용어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답은 2번 오퍼레이션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3번 가겠습니다. 요구사항 검증과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아라. 좀 설명이 긴데 한 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요구사항이 고객이 정말 원하는 시스템을 제대로 정의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과정이다. 네, 맞는 설명이죠. 2번, 개발 완료 이후에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막대한 재작업 비용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래서 요구사항 검증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3번, 요구사항이 실제 요구를 반영하는지 문서상의 요구사항은 서로 상충되지 않는지 등을 점검하는 것이다. 네, 이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4번, 요구사항 검증 과정을 통해 모든 요구사항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수상한 문장이 지금 포착이 됐죠? 네, 이게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뭐 절대 안 된다. 뭐뭐하지만 뭐 이런 류의 말이 나오면 일단 의심하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요구사항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 모델링입니다. 현실 세계를 추상화, 단순화, 명확화하기 위해
일정한 표기법에 의해 표현하는 기술. 모델링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면 제가 모델하우스를 떠올리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아파트가 지어지는데 2년 이상 막 5년까지 걸리는데 내가 이거를 지어놓고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모델하우스를 만들어서 딱 보여준다고 했었죠. 그게 바로 현실 세계를 추상화, 단순화, 명확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작은 모형 같은 거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 데이터 모델링,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소프트웨어를 설계할 때도 데이터 모델링이 필요한데, 자, 이렇게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모델링을 완성하게 되는 거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개념 모델링이 되겠습니다. 주제별로 분류 가능한 업무를 분석해서 데이터의 골격을 생성하는 것을 개념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공부할 때 뭐 정보 처리 기사 필기를 공부한다? 그럼 일단 개념부터 잡죠. 제목을 쭉 보면서 어떤 거는 어떤 내용이겠구나라고 하는 개념, 데이터의 골격, 내가 공부해야 할 골격부터 세우고 시작하시잖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념 모델링을 먼저 진행하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논리 모델링입니다. 시스템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해서 키, 속성, 관계,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정리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개념 모델링이 끝나면 논리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물리 모델링입니다. 물리라고 하는 거는 만져지는 거예요. 실제로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디스크라고 했는데 뭐 하드디스크가 될 수 있겠고, 어쨌든 실제로 저장하려고 하는 매체에다가 어떻게 저장시킬 거냐, 이 내용은 몇 바이트짜리로 저장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실제 데이터 구조로 변환하면서 만드는 그런 작업이 물리 모델링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 모델링이 무엇인지, 그리고 개념 모델링, 논리 모델링, 물리 모델링, 이 세 가지 순서, 이게 뭘 하려고 하는 건지 이런 내용들 머리에 이렇게 다시 한번 머릿속에 정리하시면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4번,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모델링과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 무엇이냐? 1. 개발팀이 응용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네, 이것도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2번, 유지보수 단계에서만 모델링 기법을 활용한다. 자, 이상한 요 조사가 붙었죠. 그래서 유지보수 단계에서만 아니죠. 이 모델링은 소프트웨어의 그 개발 전 과정에 거쳐서 다 필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은 틀린 답이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3번하고 4번도 그냥 한번 읽어보면서 내용 정리할게요. 개발될 시스템에 대하여 여러 분야의 엔지니어들이 공통된 개념을 공유하는 데 도움을 준다. 맞는 설명이고요. 절차적인 프로그램을 위한 자료 흐름도는 프로세스 위주의 모델링 방법이다. 이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5번입니다. 분산 시스템을 위한 마스터 슬레이브 아키텍처. 자, 아키텍처 우리 10가지 패턴 공부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1번부터 10번까지 쭉 이렇게 이름 위주로 주로 앞부분에 나온 게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되는 거 쭉 우리가 여러 번 확인을 했었는데, 이번에 나온 게 마스터 슬레이브 아키텍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 이렇게 생겼죠? 마스터가 이렇게 위에 딱 버티고 있어요. 버티고 있고 아래쪽에 이렇게 슬레이브들을 열어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을 분산해서 시키는 거예요. 넌 더하기 해, 너는 곱하기 해, 너는 나누기 해, 이런 식으로 일을 분산해서 준 다음에 그들이 저 일 다 했어요, 저 다 했어요, 맡은 바 일들을 다 완료해서 이 마스터에게 넘겨주면 마스터가 그거를 통합해서 최종 결론을 내려주는 그런 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마스터 슬레이브 아키텍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한번 예제 중에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시간 시스템에서 사용된다. 네, 요거 맞는 설명이에요. 마스터 프로세스는 일반적으로 연산, 통신, 조정을 책임진다. 네, 마스터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3번, 슬레이브 프로세스는 데이터 수집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네, 요 설명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슬레이브 프로세스라고 해서 어떤 기능을 못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네, 동등한 여러 능력들을 다 갖고 있는 그런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4번, 마스터 프로세스는 슬레이브 프로세스들을 제어할 수 있다. 요건 맞는 설명이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아닌 설명, 틀린 설명으로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사용자 인터페이스 UI 요게 나오면
못 떠올리시라고 했냐면 제가 키오스크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뭐 햄버거 사 먹으러 갔을 때, 커피 사 먹으러 갔을 때 키오스크가 그게 UI인 거죠. 자, 그걸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와 시스템이 정보를 주고받는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장치나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맞는 설명이죠. 그 다음 두 번째, 편리한 유지보수를 위해 개발자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네, 이게 틀린 설명이 되겠네요. 개발자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어떻게 하면 쉽게 사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답은 2번이 틀렸다라는 거고요. 3번, 4번 네, 한번 읽어볼게요. 배우기 용이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4번, 사용자 요구사항이 UI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네, 나머지는 맞는 설명이 되겠죠. 7번입니다. 객체지향 분석 기법과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아라. 네, 객체지향 분석 기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동적 모델링 기법이 사용될 수 있다. 네, 요거 맞는 말이고요. 기능 중심으로 시스템을 파악하며 순차적인 처리가 중요시되는 하향식 방식이다. 네, 순차적인 처리가 중요시된다. 요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객체지향이 아니라 절차적 분석 기법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3번, 4번도 한번 읽어볼게요. 데이터와 행위를 하나로 묶어 객체를 정의 내리고 추상화시키는 작업이다. 요거 객체지향 맞는 얘기고요. 코드 재사용에 의한 프로그램 생산성 향상 및 요구에 따른 시스템의 쉬운 변경 가능하다. 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대표적으로 도스 및 유닉스 등의 운영체제에서 조작을 위해 사용하던 것으로 정해진 명령 문자열을 입력하여 시스템을 조작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무엇이냐. 자,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조작할 수 있는 방법 3가지가 있었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 초창기 방식이에요. 이렇게 그래픽 모드, 우리가 마우스를 사용하기 전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직접 키보드로 명령어를 입력해야 됐거든요. 복사하고 싶으면 카피, 뭐 A, 뭐 이런 식으로 직접 텍스트를 입력해서 명령을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게 CLI가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그래픽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그래픽의 G자를 써서 GUI로 이렇게 발전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직관적으로 사용자 반응을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나온 거죠. 터치를 한다거나 음성을 인식한다거나 이런 거는 NUI가 되겠습니다. 내추럴의 N자를 따서 이렇게 3가지를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다라고 하면 명령 문자를 입력한다? 그러면 어떤 건지 답 보이시죠? 답은 2번 CLI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객체지향의 핵심 개념 예전에 배웠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일단 학생 클래스가 있습니다. 학생 클래스라고 하는 건 붕어빵을 만들려고 하는 틀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붕어빵을 만들기 위해서 이미 틀이 만들어져 있어요. 네, 학생이 되려면 학생 하나가 만들어지려면 그 안에 학번도 있어야 되고 이름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기본 틀이 있어서 이 학생 클래스를 통해서 학생들을 만들어냈어요. A 학생, B 학생, C 학생 뭐 이렇게 붕어빵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만들어지면 요거를 객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학생들이 갖고 있는 성질들이 있어요. 특징들이 있습니다. 학번이 만들어질 거고요. 이름, 성별, 생년월일, 입학일, 소속 학과 자, 이런 것들은 어디에 해당하느냐? 속성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학생이 들어오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수강 신청을 한다거나 강의를 수강한다거나 시험을 본다거나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메소드로 정의해서 이 내용들을 함수로 만들어야 되겠죠. 자, 객체지향의 핵심 개념에서 가장 알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내용이었고요. 자, 그 다음 상속 보겠습니다. 자, 상속이라고 하는 건 물려받는 거죠. 가장 위에 이 표에 보니까 생물이 있습니다. 생물이 무엇일까요? 네, 생물은 생명이 있는 것을 생물이라고 하는 거죠. 생물로부터 상속받아서 식물하고 동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식물은 무엇일까요? 식물을 찾아봤더니 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고 광합성을 할 수 있으며 세포에 세포벽이 있는 생물의 하나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자, 생물의 하나라고 하는 말은 아까 생물이 갖고 있는 그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동물도 보겠습니다. 그럼 동물은 무엇이냐? 주로 유기물을 영양분으로 섭취하며 운동, 감각, 신경 등의 기능이 발달하고 세포에 세포벽이 없는, 여기도 또 나왔어요. 생물의 한 가지다. 생물이 갖고 있는 성질은 식물도 갖고 있고 동물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게 바로 상속이 되겠습니다. 그대로 이어받아서 내 거로 만들어지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상속해주면 부모님이 상속해 준 것도 내 거, 내가 열심히 벌어서 만든 것도 내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상속을 받습니다. 그 다음 다형성입니다. 다형성은 운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을 때 우는 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개가 우는 거는 멍멍 이렇게 울고, 고양이가 우는 건 야옹야옹 이렇게 울고, 사람이 운다 그럼 엉엉 이렇게 울겠죠. 그러니까 다형성이라고 하는 건 같은 동작을 만들었지만 그걸 가져다가 사용하는 객체가, 각 객체들이 어떻게 이거를 이용하게 되는지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걸 의미한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객체 지향의 주요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아보죠. 캡슐화는 상위 클래스에서 속성이나 연산을 전달받아 새로운 형태의 클래스로 확장하여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네,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전달받아서 새로운 형태의 클래스로 확장하여, 그러니까 상위 클래스에서 물려준 걸 그대로 내 걸로 만들고 거기에다 내가 번 것까지 내 거가 되고, 이건 캡슐화가 아니라 네, 요건 상속에 대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객체 지향의 주요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한번 읽어볼게요. 객체는 실세계에 존재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맞는 설명이고요. 클래스는 하나 이상의 유사한 객체들을 묶어 공통된 특성을 표현한 것이다. 맞는 거고요. 다형성이라는 것은 상속받은 여러 개의 하위 객체들이 다른 형태의 특성을 갖는 객체로 이용될 수 있는 성질을 말한다. 네, 야옹야옹, 엉엉, 멍멍, 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9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객체 지향 설계에서 정보은닉, 자, 정보은닉, 캡슐화, 네,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해왔습니다. 정보은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기. 자, 1번부터 볼게요. 필요하지 않은 정보는 접근할 수 없도록 하여 한 모듈 또는 하부 시스템이 다른 모듈의 구현에 영향을 받지 않게 설계되는 것을 의미한다. 네, 맞는 얘기예요. 그 앞에 붙어있는 이게 뭘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지만 중요하지 그 내부에 들어있는 것까지 관여할 필요는 없었다. 그런 거였습니다. 모듈들 사이의 독립성을 유지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이것도 맞는 얘기고요. 설계에서 은닉되어야 할 기본 정보로는 IP 주소, 상세 데이터 구조 이런 것들은 좀 감춰주고 은닉되어야 한다. 이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4번, 모듈 내부의 자료 구조와 접근 동작들에만 수정을 국한하기 때문에 요구사항 등 변화에 따른 수정이 불가능하다. 네, 이게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네,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해요. 수정을 해도 이 내부에 캡슐 속에 쌓여져 있는 이 내부를 아무리 바꿔도 이게 이거 기침을 먹게 해주는 약이야. 이것만 우리가 알고 얘를 덥석 집어가는 거지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상관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다라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답이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XP를 정리하고 갈게요. 애자일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애자일의 가치를 적용한 개발 방법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고객의 요구사항은 변경된다. 이게 이제 핵심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고객하고 개발팀하고 한 번 만나서 딱 요구사항 정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만나서 얘기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에 이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게 뭐 1, 2일 안에 끝나는 내용이 아니죠. 몇 년이 걸리기도 하잖아요. 그때는 요구사항이 이거였는데 몇 년이 흐르는 중에 세상이 바뀌었는데 그게 그대로 마음이 똑같을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계속 확인해서 고객이 어떻게 뭘 생각하고 있고 뭘 원하고 있고 이걸 계속 서로 커뮤니케이션 해야 된다라는 걸 주장하는 게 XP가 되겠습니다. 자, XP에서 사용하는 용어 스토리가 있고요. 스토리라고 하는 게 결국 고객이 원하는 요구사항을 의미하는 거예요. 스토리 추정, 요거는 스토리를 보고 얼마나 걸릴지 몇 명이 이거를 작업해야 되는지 그런 걸 결정하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릴리즈, 반복, 드라이버, 코드를 작성하는
작성자를 드라이버다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버를 보고 그 옆에서 계속 조언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럼 파트너다. 네, 이런 XP 용어들이 있고요. 뒤에 보니까 12가지 실천사항. 이것도 시험마다 계속 기출 문제에 등장하고 있으니까 쭉 한번 제목만 읽어보겠습니다. 계획게임, 짝 프로그래밍, 짧은 릴리즈 주기, 코드 공동 소유, 메타포, 지속적인 통합, 단순 설계, 주당 40시간 작업, 테스트를 우선한 개발, 고객 참여, 리팩토링, 코딩 표준. 자, 일단 용어들을 쭉 한번 읽어보시고 눈에 계속 익혀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XP 12가지 실천 사항이구나. 자, 그럼 어떻게 문제가 나왔을까요? 11번 보겠습니다. 익스트림 프로그래밍, XP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아주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빠른 개발을 위해 테스트를 수행하지 않는다. 우리가 앞에서 테스트 우선 개발이라고 하는 걸 보고 왔었죠? 네, 테스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XP에서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용자의 요구사항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맞는 얘기고요. 고객과 직접 대면하며 요구사항을 이야기하기 위해 사용자 스토리를 활용, 그다음 기존의 방법론에 비해서는 실용성을 강조한 것이다. 네, 나머지 내용들은 맞는 설명인 거네요. 자, 이번에는 순차 다이어그램 모델링을 보겠습니다. 객체 간의 동적 상호작용을 시간 개념을 중심으로 모델링한다라고 하는 게 순차 다이어그램 모델링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객체죠. 네, 객체가 있고요. 밑에 보면 생명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된 기다란 줄이 있는데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오브젝트 1이 오브젝트 2에게 지금 메시지를 보내고 있죠. 메시지를 보냈더니 오브젝트 2가 여기서 무언가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자, 실행하는 시간의 길이 이걸 보면 이거 오래 걸리는 일이구나. 여기는 짧게 걸리는 일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이게 바로 순차 다이어그램입니다. 다이어그램의 수직 방향이 시간의 흐름이고 객체 사이의 기능, 순서, 시간이 명확하게 표현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객체들 사이의 이동 경로를 시간 흐름으로 보고 싶다 했을 때는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사용하는 거고요. 만약에 메시지의 흐름을 보고 싶었다라고 한다면 이 옆에 있는 통신 다이어그램을 보라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메시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메시지를 중심으로 해서 다이어그램을 그려 나갔거든요. 자, 이렇게 순차 다이어그램 모델링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12번입니다. 순차 다이어그램과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객체들의 상호작용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다.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설명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객체들이 주고받는 메시지의 전달 과정을 강조한다. 네, 이것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동적 다이어그램보다는 정적 다이어그램에 가깝다. 네, 이거 좀 의심스럽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표를 이렇게 불러와 봤습니다. 다이어그램을 둘로 나누어서 정적이냐 동적이냐 이렇게 둘로 나누고 각각 어떤 다이어그램들이 소속되어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자, 여기에 계속 두 번째 자리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순차 다이어그램, 시퀀스 다이어그램은 동적 모델링 방법이었죠. 그래서 3번이 정적 다이어그램에 가깝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찾아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교류 다이어그램의 한 종류로 볼 수 있다. 이거 맞는 설명입니다. 자, 13번입니다. 분산 시스템에서의 미들웨어와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아라. 자, 미들웨어라고 하는 건 이기종 간에, 그렇죠? 이기종, 서로 기종이 다를 때 그 중간에 껴서 그들이 서로 통신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장치다.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분산 시스템에서 다양한 부분을 관리하고 통신하며 데이터를 교환하게 해주는 소프트웨어로 볼 수 있다. 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위치 투명성을 제공한다. 위치 투명성이 뭐죠? 네, 위치 투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객체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정확히 모른다고 해도 정보의 객체를 접근할 수 있도록 객체의 이름만 알고 있다면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2번 위치 투명성 제공하는 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3번 분산 시스템의 여러 컴포넌트가 요구하는 재사용 가능한 서비스의 구현을 제공한다. 네, 이것도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4번에 보니까 애플리케이션과 사용자 사이에서만 분산 서비스를 제공한다. 저 부분이
틀린 설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과 사용자 사이에서뿐 아니라 뭐 애플리케이션과 애플리케이션, 뭐 사용자와 사용자, 뭐 어떤 그 매체 간에도 중간에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4번인 거죠. 자, 이번엔 디자인 패턴 분류 볼게요. 세 가지 패턴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고요. 객체 생성에 관련된 생성 패턴, 클래스나 객체를 조립해 더 큰 구조를 만든다 해서 구조 패턴, 객체나 클래스 사이의 알고리즘, 책임 분배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행위 패턴. 일단 세 가지로 패턴을 분류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성 패턴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죠. 그 중에서 이번에는 싱글톤을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싱글톤은 싱글, 하나만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객체를 하나만 생성한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생성된 객체를 어디에서든지 참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패턴인 거예요. 전역 변수 사용하지 않고 객체 한 개 만들어서 그거를 어디에서든지 참조하면서 이끌어 나가는 그런 패턴인 거예요. 자, 이번에는 행위 패턴이 있고요. 그 중에서 여러 가지 행위 패턴들 중에서 이번 판에는 스트래터지를 주의 깊게 봐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계열의 알고리즘들을 인터페이스 캡슐화하고 알고리즘들을 컴포지션 가지는 위임 형태로 가지는 패턴. 네, 다소 설명이 어려운데요. 다시 얘기하면 동일한 문제가 있을 때 다른 알고리즘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디자인 패턴이 되겠습니다. 뭐 만약에 내일 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회의가 있을 때 입는 옷 하고 검색을 해보면 여러 가지 유형의 A 유형, B 유형, 뭐 이런 정장, 세미 캐주얼 여러 가지 유형의 그 옷차림들이 나와 있을 때 우리가 이런 걸 참고해서 그럼 나는 이렇게 복장을 하고 회의에 참석해야겠구나 이렇게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동일한 문제가 있을 때 여러 알고리즘들을 이렇게 패턴으로 만들어 놓고 그중에 나에게 어울리는 내가 원하는 형태대로 골라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스트래터지 봤습니다. 14번. 갱스 오브 4 디자인 패턴과 관련한 설명으로 이번에도 틀린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패턴을 목적으로 분류할 때 생성, 구조, 행위로 분류할 수 있다. 자, 세 가지로 분류하면 생성, 구조, 행위 맞습니다. 두 번째, 스트래터지 패턴은 대표적인 구조 패턴으로 우리가 앞에서 봤는데 구조 패턴이 아니었죠? 네, 행위 패턴에 들어가는 거였죠? 그래서 틀린 거를 찾는다고 하면 2번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위 패턴은 클래스나 객체들이 상호작용하는 방법과 책임을 분산하는 방법을 정의한다. 싱글턴 패턴은 우리가 아까 앞에서 생성해서 봤었던 거였죠. 특정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오직 하나임을 보장하고 이 인스턴스에 대한 접근 방법을 제공한다. 자, 2번을 제외한 나머지 설명은 맞는 설명이니까 맞는 내용, 틀린 내용 분류해서 메모를 해놓으시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소프트웨어 설계의 중심 원리. 사실 우리가 본 강의 때는 이 내용을 공부하지 않았었거든요. 예전 그 소프트웨어 공학이라고 하는 개정되기 전, 개정 전에 소프트웨어 공학 과목에서 다루던 내용이어서 이 부분을 다루지 않았었는데 기출문제에 보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이 나와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의 원리를 여기 보시는 것처럼 5개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겠거든요. 이 중에서 추상화를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추상화라고 하는 것은 상위 레벨에서 소프트웨어의 구현을 먼저 떠올려 보는 것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고요. 이 추상화를 3개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과정 추상화거든요. 이거는 자세한 단계를 생략하고 수행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것만 먼저 설계하겠다라고 하는 게 과정 추상화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부분에 대한 추상화인데요. 데이터 구조가 여러 개 있을 때 이거를 대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네, 그걸 정의하는 게 데이터 추상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제어 추상화는 분기가 어떻게 될지를 정하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추상화, 과정 추상화, 데이터 추상화, 제어 추상화 이렇게 3개를 알아봤습니다. 자, 만약에 날짜를 입력받아서 요일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칠게요. 그러면 이렇게 순서가 정해지겠죠? 처음에 사용자가
날짜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요일을 알기 위해서는 입력받은 연도가 윤년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요일을 계산할 때도 윤년일 때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고 평년일 때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3번 밑에 이렇게 작은 1번, 작은 2번 해서 두 가지로 분류한 요 분기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요일을 출력해서 알려주겠죠. 이렇게 알고리즘을 쭈루룩 정리를 해봤는데 이 알고리즘 안에 어떻게 추상화가 들어가 있는지를 뽑아서 정리해 보면 일단 데이터 추상화예요. 연도가 있고 월이 있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거를 대표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연, 월, 일을 대표할 수 있는 건 날짜가 되겠죠. 이렇게 날짜라는 커다란 이름으로 추상화를 했다. 그게 바로 데이터 추상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전체 프로그램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전체 프로그램을 크게 이렇게 분류를 했잖아요. 이게 바로 과정 추상화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제어 추상화는 아까 앞편 슬라이드에서 분기를 고려해야 된다. 이런 그 구절이 있었잖아요. 윤년일 때, 평년일 때 이 모든 분기가 결국은 3번 요일 계산하기에서 분류되어야 한다라는 걸 제어 추상화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개가 나오는데 혹시 다음 그 시험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이제 이런 내용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15번입니다. 앞에서 공부했던 거에 비해서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소프트웨어 설계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추상화 기법 아닌 거 물어봤는데 자료, 제어, 과정 이 세 가지는 기법 중에 들어있는 거였고요. 강도 추상화는 없었죠? 네, 아닌 거 찾기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6번입니다.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와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파이프 필터 아키텍처에서 10가지 아키텍처가 있었고요. 그 중에 파이프 필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데이터가 파이프를 통해 양방향으로 흐른다. 파이프 필터 아키텍처 이렇게 흘러가는 거였죠. 보시면 이렇게 파이프를 타고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틀린 것을 찾을 때 1번이 틀렸다. 양방향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한번 읽어볼게요.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특성이 담긴 소프트웨어의 골격이 되는 기본 구조다.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맞는 설명이죠. 데이터 중심 아키텍처는 공유 데이터 저장소를 통해서 접근자 간의 통신이 이루어지므로 각 접근자의 수정과 확장이 용이하다. 이해관계자들의 품질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품질 속성을 결정한다. 네, 나머지는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애자일 개발 방법론과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기. 빠른 릴리즈를 통해 문제점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네, 맞는 내용이에요. 2번, 정확한 결과 도출을 위해 계획 수립과 문서화에 중점을 둔다. 애자일 개발 방법론은 문서와 같은 이런 일을 좀 줄이고 실제로 동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문서화를 좀 멀리했죠. 네, 중점을 둔 게 아니라. 네, 나머지 보겠습니다. 고객과의 의사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한 거, 진화하는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데 적합한 거. 나머지는 맞는 설명입니다. 18번 보겠습니다. UML 모델에서 한 사물의 명세가 바뀌면 다른 사물에 영향을 주며 일반적으로 한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를 오퍼레이션의 매개 변수로 사용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관계. 자, 요 네 개의 용어. 예전 기출문제 풀 때 나왔던 용어들이었고요. 네, 지난번 기출문제 우리 풀 때 한 객체가 다른 객체에 의해 오퍼레이션을 수행하도록 지정한다라고 해서 실체화, 리얼리제이션 요게 답이었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요번에는 이렇게 하나가 바뀌면 다른 것도 함께 바뀐다라는 내용이니까 의존, 디펜던시를 찾아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이 네 가지의 용어도 계속 바뀌면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시험 문제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가지 모두 다 알아놓으셔야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요구사항 정의 및 분석 설계 결과물 표현하기 위한 모델링 과정에서 사용되는 다이어그램이 아닌 것은 자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던 혹은 봐왔던 공부해왔던 다이어그램이 아닌 걸 찾아주시면 되겠죠.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 있었고요. UML, ER 네, 모두 다 들어본 다이어그램이죠. 네, AVL 다이어그램은
네, 아닌 거예요. 요구사항하고 상관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스스로 균형을 잡아가는 이진 탐색 트리가 되겠습니다. 네, 나중에 또 나오면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마지막 2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요구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1번, 요구 분석은 소프트웨어 개발의 실제적인 첫 단계로 사용자의 요구에 대해 이해하는 단계다. 네, 맞는 설명이죠. 요구 추출은 프로젝트 계획 단계 정의한 문제의 범위 안에 있는 사용자의 요구를 찾는 단계이다. 네, 이것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도메인 분석은 요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배경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모델링을 하게 된다. 네, 이것도 맞는 설명이에요. 다소 그 예시가 길지만 이렇게 쭉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포기하지 마시고 쭉 읽어보시면 분명히 그 아는 내용이 나올 수 있어요. 자, 4번 볼게요. 기능적 요구에서 자, 요구는 기능적 요구가 있고요. 비기능적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여기에 성능, 보안, 품질, 안정 자, 요런 요구사항은 기능적 요구사항이 아니라 비기능적 요구사항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20번에 틀린 설명을 찾는다라고 했을 때 4번을 답으로 찾으실 수 있다는 거죠. 여기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프트웨어 설계 20문제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꼭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